예, 쿠어바디스 1장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장인가요? 우리 5장인가 그럴 겁니다. 쿠어바디스 5장.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5장 읽겠습니다. 황제를 아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아울루스의 예상은 짐작대로였다. 황제는 류트 악사인 테르포스노와 함께 노래 연습을 하는 중이며 자기가 부르는 자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 황제가 부르기 전에는 아울루스가 먼저 아알현을 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반면에 세네카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합당한 격식을 차려 노 장군을 만나주었다. 그러나 용건을 듣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플라우티우스여,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소. 그건 내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여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황제에게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는 것이요. 황제가 내 의중을 알아차리면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도 그저 내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리기아를 붙잡아두고 당신께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 말이오. 세네카는 또한 티겔리누스나 바티니우스나 비텔리우스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돈을 쓰면 그들이 나서서 도와줄지도 모른다. 아니면 페트로니우스를 못마땅해 여기는 자들이라 그를 해코지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플라우티우스 장군이 리기아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고자질하여 황제가 리기아를 돌려보낼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기 십상이라는 게 그의 견해였다. 그 늙은 철학자는 통렬한 역설을 사용하여 플라우티우스를 비난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야유를 던졌다. 플라우티우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소. 황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황제의 미소와 덕, 그의 시와 노래, 웅변과 승리에 열광하지 않는 겁니까?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한 것을 찬미하고 생모의 살해에 찬사를 보내며 옥테아비아를 목졸라 죽인 행위에 왜 박수를 보내지 않았소? 아울루스, 당신에겐 앞을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부족합니다. 궁궐에 빌붙어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내려면 적절한 판단력과 조심성이 필요하단 말이오. 세네카는 허리에 차고 있던 술잔으로 인플루비움에 고인 맑은 물을 떠서 마른 입술을 적신 다음 말을 이었다. 네로에게도 고마움을 아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과거에 로마를 위해 헌신하고 로마의 이름을 세상 끝까지 드높였기에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 청년 시절 스승이라는 이유로 내게도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물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고 믿으며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요.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 해도 포도주는 위험하죠. 하지만 혹시 목이 마르시면 이 물만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알바노스 산에서 수도로 직접 끌어온 물이라 여기에 독을 타려면 로마의 모든 우물에 독이 퍼질 테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이렇게 조심히 조용하게 말년을 보낼 수도 있소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에 걸렸지요. 이 말은 사실이었다. 세네카에게는 코르누투스나 트라세아스와 같은 강인한 정신력이 부족했기에 살아오면서 줄곧 네로의 폭정을 묵고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다. 적어도 키티움의 제논이 주장한 학설을 따르는 자라면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기에 세네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심한 자책감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장군이 그의 신랄한 자성의 말을 가로막았다. 친애하는 안네우스, 황제가 젊었을 때 당신이 가진 정성을 다하여 가르친 것에 대해서 황제가 지금 어떤 보답을 하고 있는지는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 리기아를 빼앗아간 것은 페트로니우스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그를 승복시킬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그보다 나와의 오랜 의정을 생각해서 모든 지략을 발휘하여 당신께 직접 그를 설득해 주실 수는 없겠소? 세네카가 대답했다. 페트로니우스와 나는 서로 반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군요. 그는 남의 말에 쉽사리 넘어갈 사람이 아니오. 타락하긴 했지만 지금 네로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간신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페트로니우스에게 잘못을 일깨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오. 이미 오래전에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주면 그 순간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낄지도 모르니 시도는 해보겠소. 다음에 내가 그를 만나게 되면 당신이 하는 짓은 해방내외에게나 어울리는 짓이오 라고 한마디 하겠소.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할 수 없지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군이 말했다. 아울로스는 다시 가마를 타고 비니키우스의 집으로 갔다. 마침 비니키우스는 집에 따로 고용한 개인 사범과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 리기아를 빼앗기게 해놓고 태연하게 검술 연습에 불도하고 있는 젊은 군인을 보자 아울로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자야 장군은 검술 사범이 휘장넘으로 사라지기 전에 감정이 폭발하여 비니키우스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가 네로에게 불려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을 본 아울루스는 비니키우스가 이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젊은이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진땀이 맺혔고 심장으로 쏠렸던 피는 한꺼번에 역류하여 뜨거운 파도처럼 어울러 물들었으며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입술은 허겁지겁 앞뒤가 맞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질투심과 분노가 마치 강풍처럼 그를 뒤흔들고 있었다. 한번 궁전의 문턱을 넘은 이상 이제 다시는 자기에게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비니키우스는 생각했다. 아울로스가 페트로니우스의 이름을 들먹이자 이번에는 페트로니우스에 대한 의심이 번개처럼 청년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페트로니우스가 자신을 바보 취급하여 리기아를 황제에게 제물로 바쳐 새로운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면 페트로니우스 자신이 그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누구든지 리기아를 한번 본 사람이면 그녀를 욕심내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흥분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급한 성질은 비니키우스 가문의 유전이었다. 그는 마치 곱비 불린 사나운 말처럼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장군님, 비니키우스가 더듬으며 말했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페트로니우스가 제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라 해도 리기아에게 한 짓에 대한 복수는 반드시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셔서 기다려 주십시오. 페트로니우스 삼촌이나 황제에게 그녀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아트리움의 한 구석에 진열해 놓은 밀랍으로 만든 조상들의 가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외쳤다. 돌아가신 조상들의 저 가면에 대고 맹세합니다. 리기아를 그들에게 빼앗기느니 제 손으로 그녀를 죽이고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자기를 꼭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긴 채 아울루스를 뒤로 하며 비니키우스는 미친 사람처럼 아트리움을 뛰쳐나갔다. 그는 행인들을 거칠게 밀어제치면서 페트로니우스의 저택으로 다름질 쳐갔다. 아울루스는 다소 안심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만약 페트로니우스가 비니키우스에게 넘겨주기 위해 황제를 부추겨 리기아를 데려가는 것이라면 비니키우스는 틀림없이 리기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리기아를 구해내지 못한다 해도 죽음으로써 모욕을 막아주겠다는 말이 아울루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되었다. 그는 비니키우스가 온 힘을 다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젊은이의 분노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비니키우스 일가의 내력인 불같은 성미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루스 자신도 리기아를 친딸처럼 사랑하지만 황제에게 바치느니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플라우티우스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어린 아들만 아니었어도 그는 틀림없이 리기아를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군인인 아울루스는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의 성격은 스토아 학파에 가까웠다.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심은 평소에 그의 신조이자 자존심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울루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자며 폼포니아를 위로했다. 노부부는 비니키우스에게 소식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이따금 아트리움에서 노예들이 발소리가 들려오면 혹시 비니키우스가 사랑하는 딸을 데려온 것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심으로 그 젊은 한 쌍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헛되이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겨우 망치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노예가 들어와 아울루스에게 편지 한 통을 전했다. 노장군은 평정을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으나 이 순간만큼은 떨리는 손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마치 일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인 듯 황급히 읽어내려갔다. 갑자기 목구름이 낀 것처럼 장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읽어보구려. 그는 폼포니아를 돌아보며 말했다. 폼포니아가 받아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르쿠스 비니키우스가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장군님께 삼가 인사드립니다. 모든 일은 황제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황제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저와 페트로니우스 삼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